저는 67살입니다. 40년간 새벽 5시부터 일했어요. 세계 직장을 뛰며 이 집을 샀죠. 18억짜리 집. 혼자 힘으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결혼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엔 완벽했어요. 어머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여자였죠. 그런데 오빠가 돌아가시고 유산 4억이 들어온 날, 며느리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다가 들었어요.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를요. 엄마, 시어머니한테 4억 들어왔어. 집까지 합치면 22억이야. 치매 걸렸다고 하면 우리가 다 가져.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 40년 키운 제 아들이요. 3주 후 저는 제주도에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친구 집에 숨었죠. 그리고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2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열쇠가 안 맞았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집이에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작은 위로와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67살이에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4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었거든요. 이제는 일하지 않지만요.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해운대 바다. 이 풍경을 보려고 40년을 일했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들 부부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 집을 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004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44살. 20년 동안 돈을 모았죠.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법률사무소 청소를 했습니다. 월급 120만 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대형마트에서 일했어요. 월급 180만 원.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병원 야간 청소. 월급 150만 원. 하루에 3개 직장이었습니다. 잠은 3시간.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이 집 때문이었습니다. 2004년 이 아파트는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샀습니다. 한 푼도 빌리지 않고요. 아들 이준호를 위해서였어요. 남편은 준호가 5살 때 떠났습니다. 다른 여자와요. 그날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준호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등록금도 다 냈습니다. 결혼할 때 5천만 원도 줬고요. 3년 전이었습니다. 준호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윤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어요. 밝고 예의 바른 여자였거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하던 모습이 기억나요. 결혼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수진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라며 웃던 얼굴.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준호가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기뻤죠. 결혼 후 1년. 수지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했어요. 같이 요리도 하고요. 명절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진이가 제 물건을 함부로 치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오래됐으니까 버릴게요라며요. 제 방도 작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방은 좁으니까 짐 정리하세요.
거실에 있던 제 가족 사진도 치웠어요. 분위기랑 안 맞아요라면서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집 관리할 테니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처음엔 배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통장을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통장 어디 보관하세요? 혹시 비밀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불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가웠어요. 마치 저를 물건 보듯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며느리 적응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 집이 정말 제 집일까? 왜냐하면 요즘 수진이가 이상했거든요. 집안을 계속 둘러보며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이 집 시세가 얼마일까? 18억은 될 거야 라고 혼잣말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그저 느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 곧 준호와 수진이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만든 이 집,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날이었죠.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수진, 32살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수진이라고 합니다. 밝은 미소였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꽃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착한 아이 같네. 그날 저녁,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수지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반찬을 덜어줬어요. 준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수진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오랜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 후 석 달 동안 수진은 자주 왔어요. 주말마다 찾아왔죠. 같이 요리도 하고요.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알려주세요. 어머님, 김치는 어떻게 담그세요?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2022년 3월, 준호가 청혼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은 정말 열심이었어요. 예식장도 같이 알아보고요. 청첩장 디자인도 함께 골랐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때요? 어머님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존중해 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결혼 비용 얘기가 나왔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결혼 비용이 좀 들어서.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5천만 원 줄게. 40년 모은 돈에서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평생 잘할게요. 그 눈물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2022년 6월, 결혼식 날이었어요. 수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걸어 들어오는 모습, 준호는 울고 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일주일 후 돌아왔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아도 될까요? 준호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 넓은 집에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았으니까요. 수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셋이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수지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했죠. 같이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 출근 도시락도 함께 쌌어요. 명절이 되면 음식 준비도 같이 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가르쳐 줬어요. 며느리가 배우려는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주말에는 셋이서 산책도 했어요. 해운대 바닷가를요. 어머님, 날씨 좋네요. 어머님, 저기 앉아서 쉴까요? 수지는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니 행복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수진이가 제 물건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소파 너무 오래됐어요. 새 걸로 바꿀게요. 제가 20년 동안 앉던 소파였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어머님, 요즘은 이런 거 안 써요. 결국 버려졌어요. 거실에 있던 제 가족 사진들도요. 준호 어렸을 때 사진, 남편이랑 찍은 사진, 오빠랑 찍은 사진, 모두 액자에 담아 걸어뒀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다 치워져 있었어요. 수진아, 사진들 어디 갔니? 아, 어머님 방에 옮겨뒀어요. 거실 분위기랑 안 맞아서요. 제 방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방이 좀 작으시죠? 짐 정리 좀 하시면 어때요? 어머님, 우리가 집 관리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처음엔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 집인데 제가 눈치를 보게 됐거든요. 거실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진이가 친구들을 부를 때면요. 어머님, 오늘 친구들 오는데요.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손님 접대는 며느리 혼자 했어요. 저는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은 통장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통장 어디 보관하세요? 혹시 분실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했거든요. 어머님, 비밀번호라도 알려주세요. 만약 어머님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봤어요. 저는 피했습니다. 아직 내가 정신 멀쩡해.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도가 더 차가워졌어요. 아침 인사도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같이 요리하자는 말도 안 했고요. 대신 자기 친구들하고만 어울렸어요. 집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끄러울 거예요. 방에 계세요. 제 집인데 제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수진이가 요즘 좀. 엄마, 수진이가 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아들은 아내 편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부부 사이를 제가 갈라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 3월까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수진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요. 그저 며느리가 좀 변했다고만 생각했어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수진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던 것뿐이었죠. 그 진실을 알게 된 건요. 오빠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이정혜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형님, 이정수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빠, 그 이름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오빠가 무슨 일이에요? 형님께서 지난주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오빠가 죽었다고요? 장례식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서울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1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오빠였어요. 왜 연락이 끊겼냐고요? 오빠가 먼저 떠났습니다. 정희야, 나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내 도움 없이 혼자 살아볼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2009년이었습니다. 저는 서운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오빠 키웠거든요. 오빠는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약했어요. 술 마시고 사고 치고요. 돈 빌려달라고 하고요. 저는 다 해줬어요. 오빠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요. 이사도 가버렸어요. 15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죽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문상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오빠는 늙어 있었어요. 제 기억 속 오빠보다 훨씬요. 누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 이상민이었어요. 40대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오빠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간암이었습니다. 6개월 전 진단받으셨고요. 치료받다가 지난주에 6개월 전 오빠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 안 했습니다. 누님 형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유언장이고요. 이건 누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2개의 봉투였습니다. 저를 올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장례식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먼저 편지를 열었어요. 오빠 글씨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해. 15년 동안 연락 안 한 거. 나는 그동안 내 덕분에 살았어.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날 키웠잖아. 내가 술 마시고 사고 쳐도 내가 다 해결해줬고 그게 미안했어. 그래서 떠났어. 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었거든. 15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 술 끊고 일하고 돈 모았어.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런데 병에 걸렸네. 간암. 죽기 전에 너한테 연락할까 고민했어. 하지만 안 했어. 너 힘들게 하기 싫어서. 대신 이걸 남겨. 내가 15년 동안 모은 돈. 4억? 많지는 않지만 받아줘. 내가 날 키워준 대가야. 이제라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인생 살아. 미안하고 고마워. 오빠가.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동안 원망했어요. 연락도 없이 떠난 오빠를요. 그런데 오빠는 저 때문에 떠난 거였어요. 짐이 되기 싫어서요. 그리고 15년 동안 돈을 모았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을 열었어요. 법률 용어로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이정수는 전 재산 4억 원을 여동생 이정희에게 상속한다. 4억, 저축 2억, 보험금 2억. 오빠가 1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변호사 이상민이 설명했어요. 서류 처리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누님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준호와 수진이 거실에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오빠 장례식 다녀왔어. 준호가 놀랐습니다. 외삼촌이요? 돌아가셨어요? 응. 수진이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날 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유산을 남겼어. 4억? 그 순간이었어요. 수진의 눈빛이 변한 게요. 번쩍?
마치 불이 켜진 것처럼요. 4억이요? 응.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요? 변호사한테 들었어. 한 달 후에 입금된대.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외삼촌께서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피곤했습니다. 자러 갈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빠 생각이 났어요. 15년 만에 받은 편지. 4억이라는 돈. 저는 울었습니다. 오빠가 미안하다고 했지만요. 미안한 건 저였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1년 전 그 목소리였어요. 완벽한 며느리였을 때이요. 어머님, 아침 제가 차렸어요. 드세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저는 앉았어요. 수지는 계속 웃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 가보실래요?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한테 관심도 없었는데요. 괜찮아. 어머님, 제가 과일 사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매일 과일을 사왔습니다. 꽃도 사왔어요. 어머님 예쁘죠? 문자도 보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마치 1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4억 때문이라는 걸요.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저는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뭘 하려는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계속 친절했어요. 준호도 갑자기 효자가 됐고요. 엄마, 어깨 안 아파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요. 4월 10일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었거든요. 천천히 일어났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조용했고요. 화장실로 가려는데요. 거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깨어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왠지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복도 구석에 섰어요.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잠 안 와?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응, 나도 잠이 안 와서. 좋은 소식 있어서 전화했어. 웃는 소리였어요. 엄마, 기억하지? 내가 말했잖아. 시어머니한테 돈 있을 거라고. 시어머니,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맞았어. 4억이 들어왔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유산 남긴 거야. 4억? 현금으로. 수진의 목소리가 신났어요. 엄마, 이제 거의 다 됐어. 집까지 합치면 22억이야. 22억. 제 집 시세를 말하는 거였어요. 계획대로 하면 돼. 민수 오빠가 서류 다 준비하고 있어. 민수, 수진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변호사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고? 간단해. 치매 걸렸다고 진단서 받으면 돼. 손이 떨렸습니다. 치매? 제가요? 시어머니 나이가 67살이잖아. 치매 진단받기 딱 좋은 나이야. 저는 숨을 멈췄어요. 민수 오빠 아는 의사 있대. 진단서 위조해준대. 위조. 그러면 우리가 법적 후견인 되는 거야. 그럼 시어머니 재산 다 관리할 수 있어.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빠르면 6개월이야. 6개월 안에 다 우리 거야.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도 팔고 사억도 가져오고 22억이면 엄마네 빚 다 갚을 수 있잖아. 친정 빚. 그래서였구나. 수진이 제 재산을 노린 이유가요. 걱정 마. 준호는 내 편이야. 시어머니보다 나를 더 좋아하거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준호한테도 다 얘기했어. 처음엔 좀 망설이더라고. 근데 내가 잘 설득했어. 아들도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설득했냐고? 간단하지. 우리 아기 낳으려면 돈 필요하다고 했어. 아기. 응, 임신은 아직 안 했어. 근데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 아기 낳으려면 큰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고.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뭐해. 우리가 쓰는 게 맞지. 눈물이 났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 한 달에 200만 원짜리. 그것도 아까운데 뭐. 그냥 제일 싼 데 보내면 되지.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다 계획대로 돼. 6개월만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수진이 불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고요.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요. 저는 천천히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7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40년 키운 아들, 3년 동안 믿었던 며느리, 모두 거짓이었어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요. 요양원에 보내려고요. 그리고 22억을 가져가려고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한테 물어볼까? 준호야, 너 정말 알고 있니? 하지만 수진 말대로라면요. 아들도 공모자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죠.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확인해 보기로요. 아들이 정말 알고 있는지요. 아침 식사 때였습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준호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너 어젯밤 잘 잤니? 네, 잘 잤어요. 수진이도? 수진이 웃었어요. 저도 잘 잤어요, 어머님.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정 넘어서 전화 통화했는데요. 저는 더 물었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할 말 없니?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아무것도? 네. 없는데요. 눈을 못 마주치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다는 걸요. 수진의 계획을요. 제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요. 그래, 알았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어요.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어요.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배신하는 거였어요. 며느리와 짜고요.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40년 일했습니다. 청소 일이었지만요. 많은 걸 배웠어요. 변호사들 대화를 들으며요. 노인 재산 사기 케이스 수없이 봤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변호사들이 늘 하던 말이었어요. 가족이 제일 무섭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니까요. 맞았습니다. 가족이 제일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40년 일하며 배운 게 있었으니까요.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수진보다 더 치밀하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박영희,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60년 지기였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희 목소리였어요. 영희야, 나야. 정희야? 웬일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야, 급하게 만나야겠어. 오늘 가능해?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집 근처 카페. 오후 2시에.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4시간 후였어요.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7살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40년 싸워온 여자였습니다. 이제 또 싸워야 했어요. 제 재산을요. 제 인생을요. 지키기 위해서요. 오후 2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벌써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걸어가서 앉았습니다. 영희는 제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야, 울지 마. 무슨 일인데?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젯밤 일을요. 수진의 전화 통화를요. 사업 얘기를요. 22억 얘기를요. 치매 진단서 위조 계획을요.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영희는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희야, 그게 정말이야? 응, 내가 직접 들었어. 그 며느리가 미쳤구나.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영희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알고 있대. 수진이가 전화해서 그랬어. 준호한테 다 얘기했다고.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40년 키운 아들이 그럴 리가. 확인해 봤어? 아직? 그럼 확인해야지. 직접 물어봐. 준호가 정말 알고 있는지. 영희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그래, 오늘 저녁에 물어볼게. 영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야, 너 가만히 당하면 안 돼. 알지? 알아. 만약 정말로 준호까지 공모자라면. 영희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뭘 말하려는지요. 싸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5시.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준호야, 잠깐 이리 와봐.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수지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니? 준호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알고 있지? 뭐요? 수진이 계획. 준호는 눈을 피했어요. 무슨 계획이요?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치매 진단서 위조하는 거, 엄마 재산 빼앗는 거, 다 알고 있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준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40년 동안 엄마가 뭐 했는데?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새벽 5시부터 일했어. 하루에 3개 직장 뛰었어. 너 대학 보내려고. 너 결혼시키려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때 수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얘기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까 카페에서 돌아올 때 본 걸까요? 영희를 만난 걸요? 수진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준호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수진을 봤어요. 내가 준호 괴롭혀? 내 아들인데? 수진이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어머님, 이제 어머님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그 말투가 달랐어요. 어젯밤 전화할 때 그 목소리였습니다. 67살이시면 이제 슬슬 정리하셔야죠. 정리? 네, 재산 정리요.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일어섰어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해.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필요 없어.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말 들어봐요. 우리가 엄마 위해서. 닥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평생 아들한테 소리 지른 게 처음이었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웃기지 마. 너희는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수진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뭘 아시고 그러세요? 저는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젯밤 전화통화. 내가 다 들었어. 수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억 얘기, 22억 얘기, 치매 진단서 위조 얘기, 요양원 얘기, 다 들었어. 수진은 말을 잃었어요. 준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너도 알고 있었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엄마한테 숨겼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하게요. 40년 키운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그건 그냥 오해? 내가 직접 들었는데?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알았으면 어쩔 건데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뭐, 어차피 어머님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우리가 쓰는 게 맞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준호가 상속받을 거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나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하다니요. 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수진이 팔짱을 꼈어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제 혼자 살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게 낫죠. 준호가 수진을 말렸어요. 수진아, 그만해. 왜? 어차피 어머니도 다 아는데. 수진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순순히 협조하세요. 그럼 좋은 요양원 보내드릴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요. 배신감이었습니다. 40년을 속은 기분이었어요. 너희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다 나가. 뭐라고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수지는 비웃었습니다. 나가라고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내 집? 네, 곧 우리 집 될 거예요. 어머님 치매 진단 나오면요. 저는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수진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이 너무 욕심 부리시면.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따귀를 때릴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을 떨며 내렸어요. 내일까지 생각할 시간 줄게. 너희 둘 다 이 집 나갈 건지 아니면 내가 나갈 건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너희가 나한테 진정하라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 키운 아들이었어요. 5살 때 남편이 떠나고요. 혼자 키웠습니다. 굶기지 않으려고요. 대학 보내려고요. 새벽 5시부터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배신하는 거였어요. 며느리와 짜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기만 할 수 없었어요. 싸워야 했습니다.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희야, 준호도 알고 있었어. 공모자야. 도와줘.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내일 오전에 만나자. 내 조카 소개시켜줄게. 조카? 누구? 강태석? 사립탐정이야. 전직 경찰이고 이런 일 전문이야. 사립탐정.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이 집을 위해 40년을 일했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준호와 수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커피만 한 잔 마셨습니다. 외출할게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 어머님, 우리 얘기 좀. 할 말 없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전 10시. 영희네 집 근처 카페였어요. 영희는 벌써 와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정희야, 이쪽 와.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가 소개했어요. 우리 조카 강태석이야. 내 오빠 아들이지. 태석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석입니다. 이정희예요. 태석은 다시 앉았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태석이가 사립탐정이야. 10년 전까지 경찰이었어. 경찰이요? 네, 수사과에 있었습니다. 가족 간 재산 사기 사건 많이 다뤘고요. 태석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모님한테 대강 들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이모님 재산을 노리고 계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석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들은 전화 통화 내용을요. 수진의 계획을요. 아들 준호도 알고 있다는 걸요. 태석은 들으면서 메모했어요. 치매 진단서 위조라고 하셨죠? 네, 수진 사촌 오빠가 변호사래요. 장민수라고. 그 사람이 아는 의사한테 부탁한대요.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노인 재산 사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늘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진단서 위조가 가능합니다. 돈만 주면 위조 진단서 써주는 의사들 있어요. 그걸로 법원에 후견인 신청하는 거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후견인 되면요? 이모님 재산을 전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집도 팔 수 있고요. 통장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영희가 화를 냈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법은 선의로 만들어졌는데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태석이 저를 봤어요. 이모님,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떤 증거요? 며느리분과 아드님이 실제로 계획을 진행하는 모습, 변호사와 만나는 장면, 서류 위조하는 대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으지? 태석이 말했습니다. 집을 비우실 수 있으세요? 집을요? 네, 2주 정도요. 이모님이 집을 비우시면
그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때 증거를 잡는 거죠. 어떻게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거실, 주방, 이모님 방. 그들이 뭘 하는지 다 녹화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그게 합법인가요? 태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님 집이시잖아요. 자기 집에 카메라 설치하는 건 합법입니다. 영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희야, 해야 해. 안 그러면 당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태석이 물었어요. 집 비울 명분은 있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이라고 할게요. 친구들이랑 3주 간다고.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준비하시죠. 카페를 나왔어요. 영희가 같이 걸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응. 무서우면 안 해도 돼. 저는 멈춰섰어요. 영희야. 응? 나 40년 동안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잖아. 응, 청소일. 그때 많이 배웠어. 변호사들 상담하는 소리 들으면서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노인 재산 사기 사건. 정말 많이 봤어. 법률사무소.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일했었죠. 변호사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끝내야 했어요. 하지만 가끔 일찍 출근하는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실에서 상담을 했어요. 저는 복도에서 청소하며 들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어머님 통장을 몰래 비웠다고요? 네, 5천만 원이 다 사라졌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어렵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거 없으면 입증이 안 돼요. 그런 대화를 수없이 들었어요. 아드님이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하신다고요? 네, 관리하기 편하다고. 절대 안 됩니다. 명예 넘어가면 끝이에요. 하지만 내 아들인데 가족이 제일 무섭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니까요. 그 말이 맞았어요. 가족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사례를 봤어요. 자식이 부모 재산 빼앗는 경우, 손주가 할머니 통장 털어가는 경우, 조카가 숙모집 가로채는 경우,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요. 가족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증거 모을 거야. 확실하게. 그 다음엔 변호사 찾을 거야. 좋은 변호사. 40년 동안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변호사들 많이 봤어요.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가 누군지 알았죠. 부동산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유산 전문 변호사. 3명 필요해. 영희가 놀랐어요. 3명이나? 응, 수지는 변호사 사촌 있잖아. 나도 전문가가 필요해. 저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40년 배운 게 있었습니다. 법은 준비된 사람 편이라는 걸요. 정희야, 너 정말 강하다. 아니야.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준호와 수지는 집에 없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있었습니다. 4억이 입금된 통장이었어요. 오빠 유산이요. 그리고 제 집 등기부등본. 이정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수진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요. 그리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1. 제주도 여행 간다고 거짓말. 2. 영인의 집에서 이주은신. 3. 강태석이 몰래 카메라 설치. 4. 증거 수집. 5. 변호사 3명 섭외. 6. 법적 대응.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40년 동안 배운 게 있었어요. 계획 없이 움직이면 진다는 걸요.
그날 저녁, 준호와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때 말했어요. 나 다음 주에 제주도 갈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제주도요? 응, 친구들이랑 3주 정도. 수진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푹 쉬다 오세요.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연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 오랜만에 쉬고 올게. 수진이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뭘 생각하는지요. 드디어 집을 비우는구나. 이제 우리 차지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한 수 위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운대 바다였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이 집,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준비했어요. 영인의 집에 짐을 미리 옮겼습니다. 옷가지랑 세면도구요. 강태석은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초소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모님, 이거 보세요. 손가락 마디만 한 크기였어요. 이렇게 작은 게 카메라예요? 네, 요즘은 이렇게 작아요. 시계 속에 넣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신기하네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큰 캐리어를 꺼냈어요. 짐을 싸는 척 했습니다. 실제로는 옷 몇 벌만 넣었어요. 나머지는 신문지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일어나 있었어요. 엄마, 오늘 가시는 거죠? 응.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제주도 날씨 좋을 거예요. 연기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연기했어요. 그래, 3주 후에 올게. 어머님, 천천히 쉬다 오세요. 집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수진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집이 비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였어요. 그럼 갈게.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요. 수진이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즐거운 여행 되세요. 목소리가 너무 밝았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 내려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해운대역이요. 영인의 집은 해운대역 근처였거든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우리 집을 봤습니다. 18억짜리 집. 40년 동안 만든 집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킬게. 30분 후, 영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희야 왔어? 영희가 반겼어요. 응.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짜리요. 정희야, 우리 집 좁지? 미안해. 아니야, 고마워. 짐을 풀었어요. 영희가 차를 끓여줬습니다. 정희야, 긴장되지? 응. 태석이가 오늘 밤에 간대. 카메라 설치하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7시, 강태석이 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모님, 준비 다 됐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카메라 3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용, 방용, 주방용. 이렇게 3대입니다.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거실은 시계 속에, 방은 액자 속에, 주방은 환풍기 속에. 보이지 않겠죠? 절대 안 보입니다. 걱정 마세요. 태석은 시간을 봤어요. 밤 11시쯤 들어가겠습니다. 그때쯤이면 다 주무시겠죠. 네. 저는 집 열쇠를 건넸어요. 복사본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걱정 마세요. 전직 경찰이에요. 태석이 웃었습니다. 밤 11시, 태석이 출발했어요. 저는 영희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정희야, 괜찮아? 응.
하지만 떨렸습니다. 태석이 들키면 어떡하지? 준호가 깨면 어떡하지? 시간이 느리게 갔어요. 11시 30분. 태석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진입 완료. 작업 시작합니다. 영희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11시 45분. 거실 완료. 12시 10분. 방 완료. 12시 25분. 주방 완료. 퇴출합니다. 12시 4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었어요. 태석이 들어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다 됐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도 안 깼죠? 네, 두 분 다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태석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켰어요. 3개 화면이 나왔습니다. 거실, 정의방, 주방 모두 어두웠어요. 밤이라 잘 안 보이지만요. 내일 아침부터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거실 화면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물 마시러 나온 모양이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모르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초소형이라 절대 못 봅니다. 태석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제 2주 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그들이 뭘 하는지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제 집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집에 없었어요.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주무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태석이 떠났어요. 영희가 방을 보여줬습니다. 정희야, 여기서 자. 내 방이야. 영희야, 너는? 나는 거실에서 잘게. 괜찮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우리 60년 친군데. 영희가 웃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내일부터 수진과 준호가 뭘 할까요? 제가 없는 집에서요. 궁금했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뭘 할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일을 위해서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요. 제 집을 지키기 위해서요. 40년 일한 게 헛되지 않게요. 새벽 2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짧은 잠이었지만요. 꿈을 꿨어요. 제가 집에서 쫓겨나는 꿈이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웃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이야. 악몽이었습니다. 새벽 5시 눈을 떴어요. 40년 습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희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아침 9시 강태석이 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이모님, 어젯밤 영상입니다. USB를 꺼냈어요. 거실 TV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1일차 -4월 21일 일요일 아침 10시쯤이었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도 나왔고요. 여보, 시어머니 진짜 갔나 봐. 수진 목소리였어요. 응, 3주 간다고 했잖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웃었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 차례야.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정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카메라가 따라갔습니다. 수진은 서랍을 열었어요.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지? 옷장도 열었어요. 옷을 다 꺼냈습니다. 여기도 없네. 침대 밑도 봤어요. 아, 진짜. 어디 숨겼어?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찾았어? 없어.
시어머니가 어디 숨긴 것 같아. 계속 찾아봐. 분명 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일시간 동안 방을 뒤졌어요. 서랍, 옷장, 침대 및 책장 모두 뒤졌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 방을 저렇게 뒤지다니요. 영희가 화를 냈어요. 저 도둑들 같으니라고. 태석은 차분했습니다. 이모님, 이게 시작입니다. 더 봐야 해요. 3일차 -4월 23일 화요일 저녁 8시 영상이었어요. 준호와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통장 못 찾으면 어떡해? 준호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민수 오빠가 방법 있대. 무슨 방법? 서명 위조하면 되잖아. 오빠가 변호사라 할 수 있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 위조. 그게 괜찮을까?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시어머니 치매 진단 나오면요. 서명도 무효가 돼. 우리가 후견인이 되는 거야. 엄마가 치매는 아닌데. 그러니까 위조하는 거지. 진단서.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수진이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생각해. 큰 집 필요하잖아.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곧 할 거잖아.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시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해? 우리가 쓰는 게 맞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이 저렇게 말하다니요. 영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희야, 참아. 아직 더 봐야 해. 7일차 -4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영상이었어요. 수진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 상대방은 안 들렸어요. 하지만 수진 말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응, 나야. 어때? 서류 준비 다 됐어? 수진은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정신감정? 그거 어떻게 받게 해? 아, 위조 진단서? 오빠 아는 의사 있어? 정말? 괜찮아? 나중에 문제 안 돼? 알았어. 오빠 믿을게. 언제 만날까? 다음 주? 그래, 월요일 오후 3시. 여기 우리 집으로 와. 시어머니 없으니까 편해. 응, 그때 자세히 얘기하자. 고마워, 오빠. 전화를 끊었어요. 수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태석이 말했어요. 변호사 장민수와 통화 내용입니다. 진단서 위조 계획하는 거죠.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됐으니까요. 11차 -4월 30일 화요일 오후 3시 영상이었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준호, 수진, 그리고 모르는 남자. 3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민수 오빠 와줘서 고마워. 수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매형도 오랜만이네. 형님,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사했어요. 장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 이게 정신감정서 양식이야. 여기 의사 서명 들어가면 돼. 의사가 진짜 써주는 거야? 수진이 물었어요. 아니, 위조하는 거지. 내가 아는 의사 이름 빌리는 거야. 그게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확인해도 그 의사가 쓴 것처럼 보이게 할 거야. 장민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거 법원에 제출하면요. 시어머니 치매 판정 나와. 그럼 너희가 후견인 신청하는 거야. 후견인 되면? 준호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전부 관리할 수 있어. 집도 팔 수 있고요. 통장도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수진이 웃었어요. 그럼 사억도? 당연하지. 시어머니 명의로 된 거 전부. 와, 진짜? 그래. 그리고 집은 빨리 파는 게 좋아.
18억이면 큰 돈이잖아. 장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금매로 내놓으면 17억 정도 받을 수 있어. 거기다 4억 합치면 21억. 이모님 빚 다 갚고도 남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엄마 빚이 8억이거든. 그거 갚고 나면 13억 남네. 너희 새 집 사고 차 바꾸고 완전 인생 역전이지. 세 사람은 웃었어요. 제 재산으로 인생 역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가 소리쳤어요. 저 나쁜 놈들. 변호사가 위조를 해? 태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위조 계획을 직접 말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14일 차 마이너스 5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영상이었어요. 수진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시죠? 해운대 5호 아파트인데요. 몇 평형이냐고요? 34평이요. 시세 얼마예요? 18억이요? 와, 수진 얼굴이 환해졌어요. 빨리 팔 수 있을까요? 금매로 내놓으면 한 달 안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17억? 괜찮네요. 아, 명의는 제 시어머니인데요. 지금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제가 후견인이라 팔 수 있어요. 네, 서류 다 준비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수지는 메모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17억에 팔 수 있대. 진짜? 응, 한 달 안에 팔린대. 빨리 민수 오빠한테 서류 받자.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일해서 산 집을요. 영희가 제 등을 두드렸어요. 태석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모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사기, 위조, 재산 침탈 미수. 모두 증거가 있어요. 태석은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제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변호사 3명.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들 있어요. 40년 동안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 전문은 김혜란 변호사님, 형사 전문은 박준석 변호사님, 유산 전문은 이상민 변호사님. 태석이 메모했어요. 내일 연락해 보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지 2주였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모든 준비를 끝내고요. 수진과 준호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집에 돌아갑니다. 2주 만에요. 수진과 준호는 어떤 얼굴로 저를 맞이할까요? 여전히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까요? 궁금했어요.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준비됐어요. 증거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계획도 있습니다. 40년 일한 게 헛되지 않게요. 제 집을 지킬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5월 11일 토요일 3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지 정확히 3주였어요. 아침 일찍 영인의 집을 나왔습니다. 정희야, 조심해. 응, 고마워 영희야. 택시를 탔어요. 해운대 5호 아파트요. 제 집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가는 집이요. 아니, 3주 만이지만요. 너무 긴 시간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집 앞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제 집이 있는 층이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1203호, 제 집 문 앞에 섰어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에 넣었어요. 돌렸습니다. 안 돌아갔어요.
다시 해봤습니다. 여전히 안 돌아갔어요. 열쇠가 안 맞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물쇠가 바뀐 거였습니다. 강태성 말이 맞았어요. 집 비우시면 자물쇠 바꿀 겁니다. 그게 증거가 돼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놀란 표정이었어요. 벌써 오셨어요? 벌써? 3주라고 했잖아. 수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문이 안 열려. 자물쇠 바꿨니?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네. 왜? 도둑 들어올까 봐요. 내 허락도 없이? 수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안 했어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내 집인데 왜 못 와?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집이요? 그래, 내 집이야. 수진은 팔짱을 꼈어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치매 진단 나왔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후견인이고요. 치매? 내가? 네, 진단서 있어요. 준호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너도 이거 알고 있었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대신 말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 부부가 함께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진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해하세요. 어머님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이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내 집을 빼앗는 거야? 빼앗는 게 아니에요. 관리해드리는 거죠. 수진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좋은 곳으로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 그때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 김혜란. 40년 전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일했던 분이었어요. 그때는 신입 변호사였지만요. 지금은 유명한 변호사가 됐습니다. 혜란 변호사님, 저예요. 이정희. 이모님, 지금 오시는 거죠? 네, 지금 집 앞이에요.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변호사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미 법적 후견인이에요. 그래. 두고 보자. 저는 복도에 섰어요. 수진이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지 마세요. 여긴 이제 우리 집이니까. 내가 40년 일해서 산 집인데 어머님이 사셨어도요. 이제 우리 거예요. 준호가 수진을 말렸어요. 수진아, 그만해. 왜? 어차피 엄마도 다 알잖아. 수진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순순히 협조하세요. 그럼 좋은 요양원 보내드릴게요.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10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혜란 변호사, 박준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그리고 경찰 2명도 함께였어요. 이정희 이모님? 혜란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준비 다 됐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얼어붙었어요. 경찰은 왜 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혜란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윤수진 씨, 이준호 씨, 사기 및 재산 침탈 미수, 서류 위조 공모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뭐라고요? 수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혜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모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갔어요.
3주 만에 돌아온 제 집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니, 거실 시계가 조금 위치가 바뀌었네요. 수진이 청소하다가 옮긴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혜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 집 명의는 여전히 이정혜 씨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후견인 신청? 법원에 접수조차 안 됐어요.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민수 오빠가 변호사 장민수 씨? 그분도 곧 오실 겁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요. 박준석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TV에 HDMI를 연결했어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제 방을 뒤지는 장면이었어요. 통장이 어디 있지? 수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장면. 거실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서명 위조하면 되잖아. 수진의 말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수진이 전화하는 모습. 위조 진단서? 오빠 아는 의사 있어? 다음 장면.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준호, 수진, 장민수. 시어머니 재산 전부 관리할 수 있어. 장민수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 장면. 수진이 부동산에 전화하는 모습. 18억이요?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영상이 끝났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윤수진 씨 체포합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사기 및 재산 침탈 미수, 서류 위조 공모 혐의입니다. 준호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준호 씨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내 시어머니 아니야. 준호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40년 키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경찰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수진의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란 변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긴 거였어요. 제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40년 키운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8월 재판이 있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해자 이정혜 씨, 피고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서요. 후견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수진과 준호가 계획하는 모습, 변호사 장민수가 위조를 제안하는 모습, 모두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장민수는 무표정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수진, 사기 및 재산 침탈 미수, 서류 위조 공모 혐의, 징역 6년을 선고한다. 수진이 무너졌어요. 피고인 이준호, 공모 혐의,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준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피고인 장민수, 변호사법 위반 위조교사, 변호사 자격 정지 5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다. 판결이 끝났어요.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혜란 변호사가 따라왔어요. 이모님, 이겼습니다. 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감옥에 갔으니까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18억짜리 집에서요. 오빠한테 받은 4억도 있어요. 모두 지켰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합니다. 커피를 내려도 혼자 마셔요. 저녁을 먹어도 혼자예요. TV를 봐도 웃음이 안 나옵니다. 가끔 준호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준호요. 5살 때 아빠가 떠나고요. 엄마, 나 배고파라고 하던 준호. 초등학교 입학식 때 웃던 준호. 대학 합격하고 저를 안아주던 준호. 그 아들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 감옥에 있는 준호는요. 제가 키운 아들이 맞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이 풍경을 보려고 4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새벽 2시까지요. 하루 3개 직장을요. 그렇게 만든 집이었어요. 지켰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집은 지켰지만요. 아들은 잃었으니까요. 며느리도 적이 됐고요. 손주 볼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혼자예요. 완전히 혼자입니다. 저녁 6시.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고요. 식탁에 앉았어요. 혼자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일까요? 40년 일해서요. 혼자 밥 먹는 삶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어요.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편지 내용이 떠올랐어요. 이제라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오빠, 저 행복한가요? 집은 있어요. 돈도 있고요. 하지만 혼자예요. 이게 행복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40년 습관대로 일어났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혼자예요. 내일도 혼자일 거고요. 모레도 혼자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혼자지만 제 집이니까요. 제가 40년 일해서 만든 집이니까요. 아무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외롭지만요. 당당합니다. 제 인생이니까요. 제 선택이니까요.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혼자지만요.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요. 커피 마시고요. 바다 보면서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67살.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살 거예요. 혼자서요. 하지만 제 집에서요. 제 돈으로요. 제 인생을요. 그게 제가 40년 일한 이유니까요.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삶이요. 외롭지만요. 자유롭습니다. 슬프지만요. 후회는 없습니다. 이긴 건지 진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해운대 바다가 반짝였어요.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게요. 하지만 진심으로요.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따뜻한 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